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가 풀어보는 교육에 대한 빅이야기, 교육감.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12월의 나이스 담당교사 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을 기다리고 있는 6학년 담임교사 박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실험을 한창 하고 설거지도 한창 하고 있는 최쌤입니다. 네, 12월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는 연말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장 처리할 게 무서워서 시간 가는 게 무서워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일 힘들 때잖아요, 사실. 다들 지쳐갈 때인데 거의 이제 끝을 바라보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큰 주제는 수능, 그리고 코로나, 교원 수급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고요. 바로 이 중요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수능인데요. 지난 11월 18일에 치러진 2020학년도, 2022학년도 대학 수학영역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난이도 이야기였는데요. 올해 수능은요,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실제로도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난이도는요, 만점자 수, 그리고 과목별 만점자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점자 표준 점수로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만점자 수가 적고 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표준 점수는 높을수록 그의 시험의 난이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확인한 수능 채점 결과 올해 만점자는 1명으로 지난해 6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어 만점자는 28명으로 5분의 1로 줄었고요. 절대평가 등급만 나오는 영어도 이제 지난해보다 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영어의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래 2019학년도 이후 주 두 번째로 1등급 비율이 낮습니다. 사실 저는 표준 점수에서 좀 놀랐는데요. 국어가 149점이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보다 5점이 올랐고요. 그리고 국어의 경우 만점자 모두 언어와 매체 선택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을 경우 만점을 받더라도 표준 점수 149점에 도달한 인원은 한 명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학 만점자는 2,702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등급 구간 내의 점수 차이는 10점으로 지난해 가영 7점, 나영 6점에 비해 변별력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웠다는 거를 체감할 수는 있거든요. 진짜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뭔가 전년 대비 뭔가 안 좋아지고 근데 이게 뭐 사실 올해가 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된 건데 그런 영향이 또 있을까요? 네, 올해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이제 치러졌는데요. 드시고 얘기하세요. 네네.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문과 학생이 지난해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학 나영의 1등급은 13,894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399명에 그칠 것으로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그 정도 그칠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지난해에 약 6분의 1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반해서 이과생은 지난해에 2.8배인 19,882명으로 이제 추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 3등급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아마 이과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통합에서 조금 강세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문과에 유리하다, 뭐 이과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지표들이 대학교 지원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대입에서 사실 이제 정시랑 수시로 조금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문과생이 좀 불리했다라는 뭐 지표가 있더라도 정시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정로학원의 이제 임성표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학력 기준, 최저 등급 같은 걸 활용하지만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뭐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고 그리고 문과 1등급 안에서도 격차가 발생하면서 이제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등급이 4%잖아요. 4%인데 이제 자기가 1%대 1등급이냐 뭐 2%대 1등급이냐 그런 격차가 조금 크다 보니까 같은 1등급 안에서도 기회를 조금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이과생이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교차 지원하는 경우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높은 학교는 대학교 간판만 보고 그냥 지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과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변수가 조금 생길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하면 좋겠다. 그런 좀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난 교육감에서 수능 딱 직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의 문항들이 있다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 관련 추이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이번에도 역시 뭐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능이 끝나면 늘 이제 문제에 대한 오류 논란이 좀 있잖아요. 예전에 뭐 복수 정답이 됐던 사례도 있었고 뭐 이의 신청도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조금 논란이 좀 큰 사안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저도 사실 생각은 못했어요. 바로 생명과학 2번의 20번 문항이었는데요. 출제 오류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11월 29일에 이제 발표를 한 입장을 들어보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 라고 밝혔는데, 근데 이제 그 생명과학 2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인단이라고 이제 칭하더라고요. 지난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 2 20번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수험생은 92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92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급하게 이제 소송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입시 때문에 모집 기간을 하루 정도 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참여하겠다고 밝힌 학생이 9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인단은 이제 뭐 다른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권위 있는 집단의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능 때문에 소송이 가는 사례들이 좀 있었긴 했는데 이게 참 그렇죠. 외국에서 보면 좀 웃기죠. 특이한 사례일 것 같아요. 저런 사회 현상까지 일어나는 게. 그쵸. 어쨌든 이런 법적인 처분이나 소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에서 뭐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수험생들이 낸 수능 정답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치인데요. 법원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생긴 이후로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효력 정지가 이루어졌고 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고려되었는데요. 사실 어젠가 뉴스에 나오면 이제 그 수능 성적표가 이렇게 있는데 생명과학 2는 완전히 공란으로 지금 뭐 표점이나 백분율 뭐 이런 것들이 공란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뭐 공란이면은 안 되잖아요. 선택을 그쵸. 한 건데 그쵸.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결과라든지 결정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정답은 이번 17일에 법원 1심 판결로 왠지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판결을 이제 뭐 항소를 하느냐 뭐 그런 여부는 일단 또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한데 일단은 17일날 1심 판결로 좀 가닥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수시 모집 일정이 줄줄이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시 모집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고요.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선고기일 결정에 따른 성적 통지 일정과 이후 대입 일정을 사실 10일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평가원이 선고 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 2에 응시한 6,515명에게 17일 오후 8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성적 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성적을 통지한다고 합니다. 대학들도 응시자 성적을 확인해서 남은 수시 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수시 일정이 미뤄지고 정시 일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사실 수험생들의 그 대입 셈법이 조금 이제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수시에서 2월 수시에서 이제 빠지는 인원이 29일을 확정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또 문이과 통합이라는 또 변수가 있는데 그래서 합격선 예측도 어렵고 교차 지원이라는 변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일정이 미뤄지면서 그 눈치 싸움이 조금 더 좀 커질 것 같다는 그런 전망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되는 첫 해 친구들이 제일 힘들잖아요. 네, 어렵고. 맞아요. 이게 수능은 봤지만 이후에 일정을 진행하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진짜 엄청 마음 졸이고 마음고생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뭐 이렇게 힘내라는 말하기도 좀 뭐하고 상황도 좀 그렇고
안타깝습니다. 왜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 번 체크하고 할 텐데. 왠지 과학 같은 경우는 약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보니까 문제야 늘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시험 문제 결과를 법원에서 판단해 준다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면서도 또 얼마나 절박하면 또 그렇게까지 갈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되게 여러 모습들을 이 소송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다. 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되게 네, 또 그 마음이 어떨지도 네네. 저희도 다 지나쳐온 간절하겠죠. 네. 지금. 네네. 그렇죠. 코로나19 상황이 뭐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도 시작됐고 전면 등교도 시작되면서 그 시기가 또 마침 겹쳐서 초중고 학생 확진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학생 확진자가 늘어나면서도 교육부 또 학교에서도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희 지난 교육감에서 이제 좀 이런 얘기 전해드렸고 또 저희가 사실 새롭게 추진되는 방역 패스 좀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결과가 나왔고요. 내년 2월부터 만 12세부터 18세 청소년에 한해서도 식당, 카페, PC방, 그리고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에 방역 패스, 다시 말해서 접종 증명서 그리고 음성 확인 제도를 확인해야 되는 그것이 시행되게 됩니다. 정부는 청소년 감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감염 억제를 위해서 방역 패스 예외 연령이 현행 18세 이하였었는데요. 11세 이하로, 그러니까 방역 패스는 12세부터 적용되도록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교육계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방역 패스 도입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려서 지난 교육감에도 보류하고 의견을 수렴 중인 상태다, 나와봐야 알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됐고 그리고 청소년 확진자 발생률이 성인 발생률을 넘어선 것 등의 이유를 적용 시기가 확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의 집단 감염을 방어하고 청소년의 집단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방역 패스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라면서 결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방역 패스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주 가는 공간이 다중이용 시설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학원이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2월부터 다른 다중이용 시설과 같이 학원 또한 백신 접종 증명이 가능해야만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고려하면 12월 중으로 1차 접종을 해야지만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방역패스 제도의 도입을 어떻게 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비율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접종 의무화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견 다툼이 이렇습니다. 학원 활동은 학교처럼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지 않냐. 그래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반론하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원이 일종의 돌봄, 아이들 어쨌든 시간 동안 지켜봐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면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자, 자세히 일정을 설명드리면요. 청소년이 맞게 되는 화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접종, 그리고 2차 접종, 그리고 그 뒤 2주가 지나서 접종 완료 시점이 되는 그때까지가 5주가 소요됩니다. 내년 2월 1일에 시행되는 방역 패스 정책을 고려하면 적어도 올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1차 접종 시작을 해야만 일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참 정부 입장에서도 또 학부모 가정 입장에서도 고민이랑 걱정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다른 사례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또 많이 이제 공문도 오고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독려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육감이 올라가는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를 집중 접종 주간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는데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의 방문 접종팀이 학교를 방문하여 접종을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상황을 봐도 정부에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접종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 차이가 상당했죠. 이번에 방금 소개드린 방문 접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접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기조를 유지하지만 학교에서 방문 접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사실 백신 접종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반대하는 주장 중 하나인데요.
물론 학부모 동의하에 학생들은 접종을 하겠지만 학교에서 접종을 진행하게 되면 저 학생은 접종을 했다, 저 학생은 안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되겠고 그로 인해 사실상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또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학생이랑 학부모가 백신에 대해 좀 신뢰하도록 설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해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학교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 많은 교사들도 또 특히 보건교사들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면서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좀 최소한의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아직 아이들 사이에서 접종 미접종 학생 사이에 위화감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맞았어요, 저는 안 맞았어요,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애들이 아직은 이야기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여전히 아이들, 저희가 특히 초등학생들 경우 백신이 코로나19 예방하는 점과 그리고 또 부작용 이 사이에서 많은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10만 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성인을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그 안에서도 살펴보면요. 대입을 위해서 백신을 97%가량 접종한 고3 학생들에 비해서 12세부터 17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46.9%고요. 2차까지 접종 완료한 비율은 24.9%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2주간 12세에서 17세까지 확진자는 총 2,990명이었는데 딱 4명을 뺀 2,986명, 즉 99.9%의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접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안전관리를 통해 접종률을 좀 높이고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의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불안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고요. 정부의 백신 접종 독려와 방역 패스는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논란과 우려, 또 걱정이 큰 쟁점이지만 기본 원칙인 학생의 안전, 그리고 안전한 학교 생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이렇게 아이들 워낙 계속 확진자가 좀 나오니까 빨리 방학을 해서 좀 학교에서 접촉을 줄이지 그런 게 빨리 됐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지난 10일 교육부가 초, 중 등 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중등에서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공통과목 교원은 사범대에서만 양성한다고 합니다. 공통과목이라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등 매년 일정 규모의 교원이 필요한 과목을 말합니다. 저 이번 발전 방안 내용으로 그 중등 교원 양성 규모가 축소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이 발전 방안 자체가 그 교원 양성 규모를 줄이기 위한 건데,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중등 교원 그 양성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높고, 그 실제 임용되는 규모 사이에 불균형을 좀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사범대를 졸업해야만 그 주요 과목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중등의 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하자는 건데요. 지난해에도 사범대 원래 교직과정 그리고 교육대학원 등을 졸업해서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만 명에 달했는데 사실 임용 규모는 그 4분의 1에 불과한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중등은 아시다시피 교직 이수를 받거나 교원대학을 거치면, 그리고 사범대, 그렇게 하면 사범대가 아니더라도 교사가 될 수 있어서 임용 경쟁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3년씩 준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뭐 어떤 방안 같은 게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공통 과목은 사범대하고 사범계학과, 즉 교육학과를 통해서만 교원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고요. 현재와 같은 교직 이수로는 공통 과목 교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교원 대학원을 나오면 이런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런 자격증을 발급하는 양성 과정은 축소하고 1급 정교사 연수, 석사과정 연계, 생애주기 연수 등의 연수 기능을 강화하고 박사과정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현직 교사를 재교육하는 그런 과정을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4주간 진행되었던 교육 실습 기간을 한 학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비 교원이 한 학기 전체 학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도 높이고 교직관을 미리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 뭐 좋은 내용들이긴 한데 당장 뭐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직 실습 학기제는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요. 교원 양성 규모가 적정화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양성 규모를 줄이는 시기나 구체적인 감축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진 않았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6주기, 즉 2022년부터 2025년 교원 양성 기관 역량 진단의 기관 특성화 방향과 중등 양성 정원 감축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라면서 양성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교원 양성 기관 역량 진단 기본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등 교원 임용의 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것 같습니다. 몇몇은 사실 초등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석사과정 연계라든가 생애주기 연수 이런 것들은 좀 초등에도 대학원에서 네, 이런 그러니까 걸 했으면 저희 좋겠다. 교사제 교육, 저희 1급 정교사 연수 말고는 사실은 그런 주기적인 연수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뭐 자격 연수가 아니더라도 이쯤 경력되는 사람들을 한번 불러서 좀 이렇게 좀 한 번 더 좀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 실습 기간도 한 학기 저는 사실 더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예 그냥 1년, 2년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오전에 수업이 있는 시간 동안에는 실습생을 하다가 이제 오후에 막 강의를 들으라고 하면 모든 교대생이 날 싫어하겠지? 그게 맞는 방 인턴처럼 인턴처럼 겸해서 공부를 하면서 네. 그러다가 뭐 4학년 때서 실무가 되면은 이제 그 시간에는 이제 업무를 이제 조금 배워보고 오후에 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런 식으로 좀 학교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는 상태에서 좀 직전 교육 기관에서 공부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조금 더 내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학교랑의 갭이 너무 크니까. 네. 중등 사범대 학생들은 사실 현재도 자기가 예비교사라는 정체성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붙는 인원수가 별로 되질 않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물론 그 처음에 대학 하는 과정에서 또 입시 경쟁률은 또 심히 높아지겠지만 그 대학을 다닐 때는 예비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좀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정책이 사실은 또 대입 입시랑도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뭐 당장 뭐 줄이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사범대를 생각하고 있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범대나 뭐 다른 데 가서 교직 기술해서 이런 플랜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갑작스러운 변화라서 또 다 고려가 되겠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네, 이제 저희 중요한 뉴스 세 가지는 다 이제 이야기를 해 보았고 이제 간단한 후속 뉴스나 뭐 학교 소식, 기타 소식 이런 것들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첫 번째 이제 지난번에 안내드렸던 내용의 후속 뉴스인데요. 교육부 소관의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뭔가 교육 쪽에서 나온 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걸 듣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발의했다는 건 정말 수도 없이 봤는데 계류 중인 게 많죠. 통과되는 건 거의 못 보게 되었는데 일단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장학재단 설립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교육환경보호법, 교육시설법,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법 개정안인데요. 2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 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 지원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학교보건법 개정안에서는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과 도박교육 예방을 추가하고 환경위생, 식품위생 점검 횟수도 연 2회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학교 건물 내에서 공기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매년 2회 이상 정기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보건 선생님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법 개정안입니다. 소규모 유치원 급식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지원청에 영양교사를 줄 수 있도록 해 유아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재난이 발생해 급식 제공이 어려울 때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소식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학생과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법의 방향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한다는 거는 학생 수겠죠? 그렇겠죠. 현재 네. 7명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장애 정도가 이제 2개 심한 경우에는 그 7명 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 너무 힘드시니까.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좀 학급 네, 학급 아마 인원수를 3명, 줄여서 4명, 네. 더 집중해서 아이를 좀 교육할 수 있도록 되게 좋은. 제가 사실 도박 예방 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보건 선생님한테 너무 많은 게 가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도 조금 근데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보건교육 그 현행 그 교육 과정 안에 있는 것 중에 사실 좀 네. 내용이 바뀌는 건가 네네. 싶으면 그런 괜찮을 것 내용인 것 같네요. 같아요. 네. 내용.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68년 만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 달 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 나라 되게 IT 강국인데 왜 이제야 이걸 하는지. 네. 그동안 서울 외 지역에서는 각 주민센터에서 취약 통지서를 학부모에게 우편이나 인편으로 배부를 했고요. 근데 맞벌이 가정에서는 우편물을 받기가 어렵고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타인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도 두드러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교육청과 협력해서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 취약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습니다. 이제 바뀌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면서 다음 달 3일 아침 1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12월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편, 우편으로 취약통지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안내주고요. 온라인, 우편, 인편 등으로 취약통지를 받은 모든 학부모는 취약통지서를 지참해서 배정된 학교의 예비 소집에 입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약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전국 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혁신적인 취약 행정이라고 하면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예비 학부모가 자신에게 적합한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이전 뉴스다 보니까 자꾸 다음 달이라고 했는데 이달인 것 같아요. 12월 달. 네. 네, 12월 달 3일 아침. 근데 지났네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가정에는 인편, 우편이 가는 네네네. 거죠. 근데 이런 소식이 조금 학교에도 미리 전달이 됐었으면은 그러게요. 사실, 저희 학교도 그 신입생 대상으로 뭐 입학 통지서를 당연히 우편으로 배부하는 거를 가정하고 동사무소마다 그걸 갖다 줬거든요. 맞아요. 서류를 갖다 이것도 줬는데. 같이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온라인으로 만약에 이 소식을 접해서 하신 분에게는 그 서류가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또 문제가 또 결국은 저희가 몰랐던 탓인가요? 그러게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내일까지네요. 내일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한 건데 몰랐잖아요. 네, 되게 좋은데 저희도 지금 학교에서 몰랐고 이게 잘 협력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서 정말 행정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많았고 이후에도 더 많아진 출결 제도가 하나 있죠. 바로 교회체험학습입니다. 교회체험학습은 말 그대로 학교 바깥에서 가족들과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시하기 며칠 이전까지 신청서를 종이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했고요. 다녀와서도 며칠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종이에 적어내는 과정도 번거로웠고 취합해서 관리하는 담임교사의 업무도 사실 굉장히
온라인으로 교회 체험학습을 바로 신청하고 학교에서 승인이 되면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실시 후 보고서까지 제출이 가능하도록 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학부모는요, 가정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따른 학교 승인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바로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및 관리 절차가 줄어들어서 학부모도 그렇고 담임교사 그리고 그 출결을 담당하는 학교의 담당교사들도 더 편리하고 더 확실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12월 1일부터 강원도 내 정선과 태백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3월부터는 새학기죠. 강원도 내에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나이스로 바로 연동까지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아, 나이스, 그러니까 강원도인지 다른 시도인지 모르겠는데 나이스에도 자동으로 출결로 잡히게 할 예정이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맨날 종이해서 막 너 왜 보고서 안 냈니 뭐 막 계속 그러는데 제발 내라 해도 안 내는 경우가 네. 되게 많아가지고 네, 학교에서 써라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늦은 거 아닌가요? 우리 IT 강국인데. 그렇죠. 지금이라도 네. 바뀌는 것에. 네, 교육부 예산 관련한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이 89조 6,25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 예산 76조 4,645억 원보다 13조 1,606억 원 늘어났으며 애초 2022년도 정부안보다도 9,833억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보다 6,621억 증액한 4조 6,567억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및 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도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교육과정 운영비는 전년 대비 단가가 2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2,3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학비 지원 단가는 월 8만 원에서 10만 원, 사립의 경우 월 26만 원에서 28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도 있는데요. 초중등학생의 학습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교대생, 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활용을 해서요.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 보충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대생, 사대생 등의 대학생 튜터링 사업은 국가장학금 사업 내 근로장학금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확대 방안도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 교재와 EBS 콘텐츠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요. 교육부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미래형 교육과정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5,1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상인 학교는 484곳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상 학교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규모는 올해 74억 원에서 내년 141억 원으로 약 2배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학생들의 복지라든가 좀 교육활동 지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교육감을 하면서 그래도 한 반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뭔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제 좀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네요. 네. 학교 현장이 좀 더 좋아지는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6학급 이상의 초중 고등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모든 중학교와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에 보건교사 배치가 원칙이지만 앞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요. 특히 학급수가 36학급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데도 보건교사는 1명만 배치돼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보건쌤 한 분이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 문제도 있었고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36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는데요. 최소 1,300여 명의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게 되고요. 현재 36학급 이상인 학교는 초등학교 932개, 중학교 81곳, 고등학교 310곳 등 총 1323곳입니다. 류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말이 많이 보이네요. 네, 두 번째 교육복지와 관련된 소식은 서울교육청의 소식인데요. 서울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던 무상급식 제도가 유치원에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유치원 무상급식 제도 추진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동안 초, 중, 고등학교에 비해 식재료의 안전성이나 품질이 떨어졌던 유치원 급식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이유인데요. 무상급식, 현재는 이제 의무급식이라고 부르죠. 이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내년 3월부터 서울시 공립과 사립 모든 유치원 790곳에 무상급식비 순차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급식은 학기 중 중식, 일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요. 전체 유아 7만 1,876명에게 1인당 한 끼 식사로 평균 4,642원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연간 예산은 총 699억 정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유치원 의무급식이 전국으로 퍼져서 이제 번져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저도 아까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건데 최쌤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지금 서울시장님께서 사실 초등 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좀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예, 맞아요. 큰일을 겪으셨다고. 그 내용도 있었는데 제가 뺐는데, 네, 맞아요. 지금 뭐 속상해하신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도 반영이 되었을까요?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그 급식이 쟁점의 화두에 있었지만 지금은 급식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없잖아요. 사람이 한결 같아야지. 이제 와서 지금 그걸 했던 걸 다시 철회하자고 했다가는 이제 아마 이후에 정치활동이 힘들어지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또 재밌네요. 네네. 현재는 그런 말을 인생은 돌고 도는 회전목마라고. 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리 편도 없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그러니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의 졸업생 취업률을 55.4%로 집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졸업생 중에 절반은 취업을 못한 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은 총 78,994명입니다. 이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35,000여 명, 군 입대자는 1,800여 명 등인데 이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취업 대상자는 모두 47,000여 명입니다. 이 중에 55.4%인 22,583명만 취업에 성공한 것입니다. 학교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75%로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는 53.4%,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반은 35.9%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이스터고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산업체 참여가 이루어지는 등 산업체와 연결된 교육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이러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청년들의 불황 체감도가 높은 지금 상황에서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 산업 수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 기업 유인책 제공 등 앞으로도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이제 직업계고 관련된 이제 후속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지난 직업계고 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된 이제 후속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현장 실습을 준비 중인 직업계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산업재해를 일으키거나 임금을 체불한 유해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월 중에 나올 안전한 현장 실습 대책 방안 발표를 앞두고서입니다. 6일 교육부 관계자는 12월 내에 마련할 예정인 현장 실습 방안 수립 과정에서
산업재해, 임금체벌 유해기업 정보를 교육부와 교육청에 제공할 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해당 내용은 국회의원 입법으로 빠르게 통과되도록 국회 입법조사처 등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국회 교육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장 실습 산업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면서 산업체 다발기업, 임금체불기업과 같은 유해기업을 직업계고 교사 학생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유해기업 정보 등을 교육부, 교육청에 제공할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실습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용 여부도 현장 실습 방안 수립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현장 실습생들은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해왔는데 이를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좀 실효성 있게 이게 진짜로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사고나 이런 그런 좀 값비싼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나 바뀐다는 것도 좀 서운하지만 제가 사실 유튜브 영상 중에 그 시리얼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시리얼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에서 약간 좀 정책 현안이라든가 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채널인데요. 거기에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의 인터뷰 그리고 직업계고 교사의 인터뷰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좀 하루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좋게 좀 이들의 대우나 처우가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바뀌면 좋겠다. 저희가 앞서서 한창 그 수능 얘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또 별도의 또 공간에서는 어떤 수험생들과 동일하게 이런 교육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국민의 시선이 그쪽으로만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충분히 관심도 가져야지 변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뉴스로만 접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로 좀 접할 기회가 이렇게 계속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밖으로 좀 건강한 상태로 좀 사회에 나와줘야 인식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아는 선생님이 직업계고에 있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실습 나갈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회사에 가서 우리 애들 잘 부탁한다고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직업계고 고등학교에 대한 좀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나 이야기도 많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도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교원평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죠? 네, 그렇죠. 올해는 동료 교원 평가는 마찬가지로 실시하지 않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원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이 교원 평가가 끝난 가운데 평가에 참여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교원 평가는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과 초등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학부모 대상 문항은 5점, 척도와 서술형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질문은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활용, 학습 지도 영역과 진로, 인성지도 등 생활지도 영역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서술형은 좋은 점과 바라는 점 등을 기술할 수 있는데요. 실효성 논란은 그 이전에도 나왔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교사의 얼굴도 모르고 수업 공개에 직접 가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잘 모르는 교원을 어떻게 평가하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이 더욱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평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무의미하게 또 5점을 주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런 실효성과 신뢰성이 부족해 또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교원 평가를 개선한다면서 교육활동 정보 제공을 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원이 본인의 원격 수업 활용 자료를 제공해서 수업 공개를 대체한다던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시스템은 사실 갖춰졌는데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학부모들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걸 우려해서 참여를 꺼리는 상황과 관련해서
익명성 보장은 기본 전제라면서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모바일 시스템에서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교원평가가 사실은 뭐 교육계에서는 계속 별 실효성도 없는 정책이고 교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 제도잖아요.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에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없어도 되는구나가 입증되기도 했었는데 교원평가 실효성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익명성 보장은 정말 저희 못 보잖아요. 네, 알고 뭐, 싶어도 몰라요. 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약간 인기 영합주의 같다는 생각이 전 몇 번 안 해봤지만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게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뭐 학급 운영비나 제 사비로 작은 뭐 마이쮸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애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뭐 어린이날 선물이라든가 뭐 우리 뭐 잘했으니까 선물 막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그걸 주려고 했는데 그때 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그거 교원 능력 평가 전까지 주지 마라. 주지 말라고요?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 자체가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죠. 그 말 자체가 근데 그분은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생겼을 때부터 이제 교사를 해오신 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의 교육의 질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을 좋아하냐 마냐, 학생들이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 좋아라고 하냐 마냐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저는 들어요. 실효성이 지금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올해는 아마 연수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이전에는 뭐 이렇게 점수가 낮은 교원에 대해서 연수를 이렇게 강제로 참여시키고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어졌다고 하고. 저는 교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 속해야 되는 건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야 노력을 하고 뭔가 발전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 할 건데 근데 저는 교원평가 지금 제도나 뭐 코로나 이전에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때 과연 그게 뭐 교사를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 싶은 생각은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코로나니까 교원평가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코로나인데 왜 안 하지? 애들은 어차피 수업은 우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했고 학부모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고 줌으로 더 많이 만나는데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노는 게 아니라 출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동료끼리 줌도 공유하고 자료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그러면 왜 안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아직도 그거는 해소가 안 됐어요. 왜 안 한 거죠? 그 의문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안 한 거예요? 코로나가 무슨 의미가 있지? 맞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교사를 책무성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교사들이 해야 하는 거를 이제 점검하고 뭐 교육부 입장에선 당연히 자기네가 채용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목적의 평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방식 자체가 전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 작년에 안 한 거가 이 방식 자체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에요. 올해는 동료 교원 평가는 왜 안 하는 거죠? 사실 몰라요. 저도 진짜 그냥 저희끼리 얘기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사실 저도 그분들의 재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점수를 낮게 줘봤자 재교육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평가의 목적과 이게 안 되니까 정말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더 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약간 해봤자 소용없다 약간 이런 것들. 저도 이제 처음에 거의 발령 나면서부터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전 한 번도 동료 교원 평가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여기 말해도 되나? 나 잡혀가는 거 아니겠지? 아니, 선택인데. 참여한 적이 없는데 참여를 한 이후에 되게 학교에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제 약간 암묵적으로 다들 서로 점수를 잘 주기로 암묵적인 합의가 약간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점수가 다 이렇게 안 나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했는지를 찾아내요. 그러면은 저처럼 참여를 안 한 사람은 아예 용의 선상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만점이 아니더라도 의심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점수를 낮게 주면 만점이 아닌 게 되니까 그 누군가를 찾아내고 그 누군가를 의심을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알아낼 그런 방법은 사회 있잖아요. 없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를 어. 만들고 오가작동법 싶어서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일까? 누가 내 회의 때 그때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걔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유. 서로가 서로의 이게 부족한 점이 뭐고 배우고 이렇게 동료적으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좀 평가 기준, 또 평가 방법 좀 의미 있는 걸로 새로 바꿔서 다시 평가 좀 제대로 해주세요. 네네. 저를, 예, 여러분, 알겠습니다. 우리를. 네,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부산시 교육청 에이펙이라고 하죠. 맞나요? 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국제교육협력원이 11월 30일 캄보디아 시엠립 소재의 왓보 초등학교에 첨단 정보통신기술 ICT 활용 시범교실 온라인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정보와 경험과 기술이 집약된 첨단 교실을 구축하고 향후 5년간 교원 연수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교육부는 작년까지 총 19개 나라에 21개 교실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번 캄보디아의 첨단 교실은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육 현장 전문가와 교사가 함께 기획하고 설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단초점 빔 프로젝터, 전자교탁, 노트북, 스마트패드, LCD TV, 웹캠, 크로마키 등 기자재와 클라우드 기반의 학습 관리 시스템, 그리고 미러링 시스템 등의 솔루션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캄보디아 교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정보와 역량 개발 원격 연수도 실시했으며 향후 4년간의 교원 연수 그리고 추가 기자재 제공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변화도 항상 소개드릴 때마다 반갑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집약된 기술이나 노하우도 세계 여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대학교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온 유학생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서 온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저 그 친구랑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어떻게 하다가 둘이서 이제 이렇게 밥집에서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놀랬던 게 색연필이 있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사실 되게 잘 나가는 동남아에서 되게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그 킬링필드라는 사건 이후로 이제 그 지식인들이 전부 다 사라지면서 이제 확 이렇게 이렇게 좀 아래로 침체로. 이제 침체기를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들이 정말 열악하군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공부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자기는 돌아가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자기 나라를 좀 좋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라에서도 했었는데,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지원 사업을 했겠죠. 네네. 근데 참 저희 학교도 새로 지어진 학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상당히 뭔가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를 이제 뭐 시찰하러 온다 해야 되나? 네네. 선진지 선진지 시찰이라는 시찰처럼. 이름으로 와서 이런 건 이런 기자재가 있고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러 오시는데 더 많은 이렇게 나누고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게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여기 네. 학교 이름 되게 귀엽네요. 왓보 초등학교. 네. 왓보 나중에 초등학교. 한번 파견 가시죠. 네, 왓보 가보면 초등학교로. 좋을 것. 파견 저희도 여기 시찰 가보면 좋을 네.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자세한 2주간의 교육 뉴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식들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뭐 이렇게 좀 좋아진 것들에 대해서는 반가운 마음도 있고요. 코로나 상황, 수능 상황에 관해서는 안타까운,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말하면서 제가 뭐 소식은 전해드리지만 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도 조금 많아요. 오늘 소식들 어떠셨나요가 여러분께 묻는 거였군요. 네. 자, 저희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떠셨는지 물어본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되지 않을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채널 연은할 연은교실, 블로그 연은할 연은교실에서 저희 교육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당분간은 저희를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교사인지라 이제 좀 학년을 좀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1월 동안에 이제 좀 방학을 통해서 이제 재충전 및 또 뭐 재교육 및 뭐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학교에 공사들이 조금 있는 관계로 좀 촬영이 좀 어려워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잠깐 쉬고 2월 첫 주에 둘째 주
둘째 주인가요? 네. 아, 네. 둘째 주에 설날 돌아오도록 지나고. 하겠습니다. 설날까지 이따가 돌아오는데 저희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여느 날 여느 교실의 콘텐츠는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해 인사 및 설 인사까지 다 드려버릴까요? 한 방에? 새해 인사가 설 인사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아니죠. 해피 뉴 이어랑 해피 새해 복 설날.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는 다르잖아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네. 해야죠. 아,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야? 해피 뉴 이어래매. 그 한국말로 없어요? 근하신년. 그게 뭐야? 어쨌든 잘 지내시고 네, 잘 메리 마무리하시고 크리스마스. 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설날까지 잘 보내시고 저희는 2월에 조금 재충전된 상태로 그때 발음도 좀 정확해지겠죠. 네, 재충전된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한 살 더 먹어서 내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